영국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너무 많은 총리가 바뀌어서 다우닝가 10번지의 회전문 자체가 하나의 정치 이슈가 되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끊임없이 총리가 바뀌는 걸까요? 지금부터 저희 토론에 줌을 통해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언론인 겸 평론가 저너선 리스, 방송인 겸 전 영국 정보고문 피터 카드웰, 그리고 영국 정치운동가이자 유튜브 캠페이너 페미 올루얼렛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하지만 먼저 배경 설명부터 해보죠. 영국은 한때 정치적 안정의 모범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브렉시트 이후로 다우닝가 10번지는 마치 회전문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 캐머런은 브렉시트 국민투표 후 사임했고 테레사 메이는 이행 방안을 둘러싼 논쟁에 휘말렸습니다. 보리스 존슨은 압승을 거뒀지만 스캔들과 당내 반란으로 인해 물러났습니다. 리즈 트러스는 경제정책이 시장을 불안하게 만든 후 몇 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리시 수낙은 안정성을 약속했지만 보수당을 선거 참패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키어 스타머의 새로운 시작 약속마저도 저성장, 분노한 유권자들 그리고 좌우 양측의 압력에 의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문제는 한 명의 지도자나 한 정당보다 더 클지도 모릅니다. 영국은 정체된 생활 수준, 압박받는 공공 서비스, 이민 문제, 지역 간 격차, 그리고 정치 자체에 대한 깊은 좌절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이 브렉시트 이후 혼란의 10년일 뿐인지 아니면 더 근본적인 문제의 징후인지 궁금합니다. 영국은 이제 통치 불가능한 나라가 된 걸까요? 좋아요. 다시 한번 모두 환영합니다. 이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각자 30초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그 후에는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질문입니다. 영국은 더 이상 통치 불가능한 나라가 되었나요? 먼저 전호선 씨부터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영국이 본질적으로 통치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도전 과제는 있습니다. 그중 많은 부분이 브렉시트 이전에 존재했던 문제들과는 다릅니다. 분명히 브렉시트는 상황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브렉시트는 우리 경제에 서서히 타격을 주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침공, 이란 전쟁과 같이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일들로 인해 계속해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브렉시트는 우리가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성장률이 거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어 그들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근원을 다루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좋아요, 저는 이제 피터 차례예요. 저는 이 나라가 반드시 통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요 정당들은 아마도 통치하기 힘들고 키어 스타머와 그의 보수당 전임자들 모두에게 이끌기 매우 어려운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G7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백설공주와 함께 사는 난장이들 중에서 가장 키가 크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죠.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분명히 경제가 큰 압박 요인입니다. 그 모든 것이 반드시 브렉시트 때문이라고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른 글로벌 요인도 있지만 분명히 사람들은 명확한 계획을 원하며 앤디 버넘이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빼미. 두 가지 문제는 브렉시트와 투표제도입니다. 투표제도 때문에 정부가 거짓말로 선출되고 정당들은 가치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하려고 해야 해서 결국 좌파 정당은 최대한 우파인 척하고 우파 정당은 최대한 좌파인 척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되어서 그들이 권력을 잡으면 결국 유권자들을 실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리고 그들은 결국 떠나야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브렉시트와 관련해서 2018년 이후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브렉시트를 하더라도 결국 국민들이 가난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 공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브렉시트를 지지함으로써 이 나라를 가난하게 만들겠다는 명령을 받고 선출된 어떤 정부도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좋아요. 더 깊이 들어가고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브렉시트가 벌써 10년 전이라는 게 믿기지 않아요. 키어 스타머 후임자를 제외해도 총리가 6명 있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이며 전례 없는 일이라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한 코로나19나 모두가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일들 외에 안정성 부족의 원인을 정말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조나선, 먼저 말씀해 주세요. 각기 다른 총리들이 모두 각기 다른 이유로 실패했습니다. 분명히 데이비드 캐머런은 브렉시트 때문에 실패했죠. 그건 그의 선택이었고 그는 이길 거라 믿었지만 실패했습니다.
후인 테레사 메이도 브렉시트로 실패했습니다. 분명히 보리스 존슨은 그의 성격과 성격적 결함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트러스도 같은 이유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시 순학이 있었지만 그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수당은 이미 패배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키어 스타머가 있었는데 그는 정말로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계획이 없었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초기에 자초한 실수들을 연이어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비록 브렉시트를 나라의 침체와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한 시점으로 볼 수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정치인들이 더 이상 우리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지 못했고 그 문제들에 대해 거짓말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4년까지는 그랬지만 노동당 집권 이후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노동당은 브렉시트에 책임이 없어 이를 더 잘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EU 복귀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노동당 분열 등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제를 알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제가 어려울 때 해결 방법을 모르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EU의 경제적 도구에 다시 참여하는 것처럼 정말 쉬운 방법 하나는 이미 배제되었습니다. 맞아요. 피터, 동의하세요? 아니면 반대하세요? 저는 조나단의 일부 의견에 동의하지만 문제가 꼭 브렉시트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원인을 브렉시트로 돌리는 건 너무 쉽다고 봅니다. 분명히 브렉시트가 균열과 문제를 일으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일부 사람들은 이 나라의 대다수 사람들이 브렉시트를 찬성해서 투표했다는 사실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1,740만 명의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사실 대다수는 아니었습니다. 52%에 불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는 다수입니다. 제 생각에 이 모든 것에서 중요한 점은 정치 지도자들이 여기서 계속 뒤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열되고 통제하기 어려운 정당들을 이끌려고 애썼습니다. 특히 보수당은 브렉시트로 크게 갈라졌죠. 그래서 2019년에 브렉시트를 완수하기 위해 어느 정도 단결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일이 일어났죠. 그 후에 추가적인 문제들이 또 발생했습니다. 키어 스타머 입장에서 저넛은 말처럼 그는 계획이 없었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몰랐습니다. 정부에 들어가면 바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첫날부터 무엇을 고칠지, 야심차게 나아갈지 아니면 무언가를 바꿀지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전 노동당 대표들, 예를 들어 토니 블레어나 고든 브라운 등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속 질문하며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지 반복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정치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들이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키어 스타머가 국정을 운영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며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리스 존슨 같은 훌륭한 선거운동가들을 가졌습니다. 그는 정말 뛰어난 선거운동가이고 연기도 잘하지만 우리는 훌륭한 지도자나 제대로 통치할 기회를 가진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앤디 버넘이 총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가 단순히 선거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통치할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알겠어요. 페미,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은 계획이 없었던 것이 그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모두가 교체 후보로 이야기하는 그 사람, 그의 잠재력에 대해 더 나은 계획이나 아예 계획이 있다고 확신하시나요? 키어 스타머가 비전과 원칙이 부족한 점이 그의 실패의 핵심입니다. 그는 진보 변화를 약속하며 노동당 대표가 됐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오르자마자 마거릿 대처를 흉내내듯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히터가 브렉시트가 민주적이었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 저는 그것이 핵심적인 문제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10년간 영국 정치가 브렉시트가 민주적이었다는 거짓말에 기반해 왔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52%가 EU 탈퇴에 투표했지만 압도적 다수는 아니죠. 객관적으로. 그게 국제관계와 관련된 주제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30개 EU 국가들과의 관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점에서 주요 쟁점이 뭔지, 왜 비민주적인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피터. 잔류가 의미하는 것은 EU의 조약들입니다. EU의 조약들이요. 그러니까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조약들과 조건들, 그리고 우리가 EU와 맺는 관계에 대한 조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탈퇴는 2016년에 협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어떤 다른 관계도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 3년 동안 EU와의 새로운 관계가 무엇이 될지 협상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협상을 마치자마자 탈퇴 진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자신들이 원했던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DUP는 그 합의를 즉시 거부한다고 밝혔죠. 보리스 존슨의 토리당은 합의에 서명 6개월 만에 불공정하다고 주장했고 나이절 파라지의 리폼당도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나이절 파라지가 보리스 존슨의 브렉시트 합의와 잔류 중 선택하면 국민투표에서 잔류가 항상 이긴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결코 민주적이지 않았습니다. 민주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실제로 벨파스트 협정에서 했던 방식처럼 먼저 합의를 협상한 다음 국민 투표를 하기 전에 아일랜드 공화국과 북아일랜드의 모든 유권자에게 그 합의문을 보내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것은 백지 수표에 사명한 것이었고 이후 모든 총리는 브렉시트가 국민의 민주적 의지였다는 거짓말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브렉시트를 원했던 사람들조차도 이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피터. 벨파스트 협정과의 비교는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벨파스트 협정 이후에도 많은 추가 협상이 있었고 25년 동안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비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에게 탈퇴할지 잔류할지 물었고 그게 10년 전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이제는 넘어가며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당신은 방금 자신이 한 일을 보지 못하고 있군요. 저는 왜 이것이 민주적이지 않은지 논리적으로 설명했는데 당신의 대답은 그냥 잊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문제인 이유입니다. 제 대답은 당신이 국민의 의지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잠깐만 기다려 주신다면 잠깐만요. 먼저 조나선 씨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괜찮아요. 좋아요. 네. 두 분의 주장을 모두 이해합니다. 두 분 다 잘 알고 있고 두 분 모두 훌륭한 토론자라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두 분이 각각 어떤 입장인지도 알겠습니다. 이 토론에서 중요한 점은 파라지가 내 브렉시트가 아니었다는 말을 이용해서 책임을 피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영국 외 지역에서 사람들이 항상 브렉시트 책임자인데 영국에서 인기가 없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묻습니다. 잊지 마세요. 50%를 훨씬 넘는 다수가 EU 재가입에 투표할 겁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는 건 노동당뿐이며 브렉시트는 정말 인기가 없습니다. 모두가 후회하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후회하고 있죠. 그런데도 이 일에 누구보다 책임이 큰 나이절 파라지가 현재로서는 총리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페미가 말했듯이 나이절 파라지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브렉시트도 진정한 브렉시트가 될 수 없고 모두 배신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죠. 이것은 영국을 통치 불가능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요인은 브렉시트와 관련된 우파 언론입니다.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 언론에서는 문화적인 폭발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제가 자주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합리적이고 진지했던 텔레그래프 같은 신문들도 브렉시트 이후에는 히스테릭하게 변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히스테릭해졌고 브렉시트는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관철돼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듯 했습니다. 모두가 브렉시트를 사랑해야 했고 배신이 도사리고 있었으며 신문들은 탄직증에 빠졌습니다. 언론계 전체가 심한 탄직증에 빠졌고 모든 곳에 배신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데일리 메일은 국민의 적, 더선은 배신자를 언급했습니다. 요즘 영국에서는 배신자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전엔 없던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브렉시트는 한쪽에 치워졌고 파라지는 그것을 제쳐두고 이민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익 언론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민 문제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소형 보트를 이용한 입국도 역시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익 언론을 따라가 보면 그들은 이것이 영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마치 1940년대식 침공과 맞먹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파라지와 일행도 이 점을 이용했습니다. 이것이 스타머와 이전에 순하기 실패한 또 다른 이유입니다. 처음부터 자신들을 노리던 우익 언론을 결코 달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피터. 저도 그 부분에 일부 동의합니다. 저는 우익 언론과 좌익 언론 모두가 과장된 반응에 대해 책임질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많은 언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좌파 지도자가 있었으면 해요. 좌파 언론은 정말 많아요. BBC도 있고 가디언도 있고 캐널리도 있어요. 좌파 성향의 다양한 언론 매체들이 많죠. 저는 좌파 관점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미디어엔 다양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저널선의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해요. 브렉시트 문제로 양쪽 모두 많은 사람들이 이성을 잃고 꽤나 히스테릭해졌던 것 같아요. 저는 침착하고 차분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앤디 버넘이나 후임자가 그런 모습을 보이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왜 정치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지 궁금해요. 모두를 만족시키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늘 보는 현상이고 그게 민주주의의 아름다움이죠.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건 당신의 나라에서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브렉시트 때문에 이성을 잃고 히스테릭해졌다는 생각이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1,300만 명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300만 명이에요. 우리는 기록상 가장 큰 생활 수준 하락을 겪었습니다.
영국 경제 전 부문은 수년간 브렉시트가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말해왔습니다. 소기업 연합에 따르면 영국 기업의 85%가 브렉시트로 인해 수출과 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어업협회는 매년 3억 파운드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너필드 트러스트는 브렉시트가 NHS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MMT는 브렉시트로 자동차 산업이 더 어려워졌다고 말합니다. 영란은행은 브렉시트로 가구당 연간 1,000파운드 비용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큰 인간 고통을 의미합니다. 브렉시트 지지자들이 공포 조장이나 과민 반응이라 말할 때 그들은 가난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1,500명의 사람들이라고 계산했어요. 우선 저는 브렉시트 지지자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걸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당신이 말하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브렉시트를 옹호함으로써 당신은 브렉시트의 옹호자입니다. 당신은 브렉시트를 지지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걸 말하는 게 두렵지 않아요. 저는 자유에 투표했어요, 팸이. 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았고 그걸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알겠어. 지금 당신의 입장은 이제 그만 넘기자는 거예요. 그 말은 현재 상태의 브렉시트를 지지한다는 뜻이죠. 잠깐만 설명할 시간을 주세요. 제 말 좀 마저 하겠습니다. 서리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브렉시트로 인한 간호사 부족으로 NHS에서 매년 1,500명의 생명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암연구 UK는 브렉시트로 생명을 구하는 약품을 잃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이제 그만 넘기자는 브렉시트의 결과입니다. 당신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당신이 그건 민주적인 투표였잖아 라고 말할 때 정말 어이가 없네요. 저는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알겠어요. 그럼 피터, 무슨 말을 하려는 거예요? 피터가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피터, 무슨 말을 하려는 거예요? 가족이 제 말을 일부러 왜곡했습니다. 저는 좌파 우파 언론이 브렉시트를 과장했다고 했을 뿐입니다. 빈곤층 얘기가 아니고 그의 말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브렉시트에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잔류에 투표했지만 금방 받아들였어요. 민주적 투표가 있을 때는 비록 잠깐만요. 제 배경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제 재정 상태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시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만 진정하세요. 요점은 사실 아직도 그 일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 얼마든지 짜증낼 수 있어요. 하지만 민주주의의 아름다움, 민주주의의 핵심은 다른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결정은 내릴 수 있고 그 결과가 나쁘더라도 그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이 나라에서 바꾸고 싶은 점이 많고 보수당과 노동당 모두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리폼당이 국가와 지역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페미의 주장들은 유감스럽게도 그가 제가 한 말을 묘사한 방식에 있어서는 공정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조나선. 잠깐만요. 미안해요. 조나선이 들어오게 해야 해요. 왜냐하면 그가 계속 듣고 있었고 이 논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저는 분명히 이 나라에 많은 빈곤이 있었다는 점에서 페미의 의견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빈곤이 많고 임금 상승도 정체되어 왔다는 것 등등, 그리고 그중 많은 부분이 브렉시트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소위 말하는 극복했다고 해도 이제는 거의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주 토론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일에 대해 속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끔찍한 실수였고 거짓말에 근거한 일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그것이 되돌려지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논쟁을 다시 시작하기보단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도 두 분의 입장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우리가 우파 언론이 브렉시트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브렉시트 이전에 있었던 거짓말들,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한 배신자 서사와 반역자 서사에 우파 언론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 전형을 가져다가 이민 논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보수당도 우경화되고 있기 때문에 케니 베이던 옥경이 채택한 ECHR 논쟁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브렉시트 논쟁이 유럽 인권재판소를 떠나는 문제로 옮겨졌고 우리의 주권을 위해 그것을 떠나야 한다는 주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언젠가 모두가 나토와 유엔이 주권을 침해한다며 탈퇴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논리가 점점 확대되는 게 위험한 것입니다. 브렉시트가 있었고 이제 사람들은 그 논거를 이용해서 우리를 더 고립시키고 수십 년 동안 우리에게 이익을 준 국제기구들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브렉시트는 모두에게 감정적인 주제인 것 같아요. 최근에 영국에 있는 친구를 방문했는데 정말 비쌌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누구에게나 어렵다는 걸 이해해요. 직업이나 재정 상황이 어떻든 간에요. 앤디 번햄에게 계획이 있다면 신뢰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또 총리가 누구든 뭔가 할 수 있을까요? 지난 10년을 만회하기에는 정말 많은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방금 브뤼셀에서 돌아왔어요. 거기서 여러 명의 EU 관계자들과 만나 브렉시트 철회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은 매년 약 1,000억 파운드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위기를 해결하려면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다시 가입할 수 있냐고 물었고 그들은 EU가 영국의 재가입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영국이 재가입을 원하면 스스로 밝혀야 합니다. 우리는 단일 시장과 관세 동맹에 가입하고 궁극적으로 EU에 복귀하길 원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할 수 있냐면 네, 앤디 버넘은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다시 가입하길 원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서를 달아서 하지만 EU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EU는 이미 yes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최대한 빨리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천천히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근본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서리 대학교에 따르면 브렉시트로 매년 1,500명 사망자가 발생하며 영란은행은 가구당 연 1,000파운드 비용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지금 심각한 고통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빨리 이 일을 끝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인 이유 없이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냥 지지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답하겠습니다. 페미,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죠. 아시다시피 저는 브렉시트 논쟁 내내 함께했고 당신과 브렉시트에 대해 완전히 동의합니다. 이는 완전한 재앙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의 정치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 당신 말씀에 동의하긴 하지만 여론조사마다 사람들이 탈퇴를 후회하고 재가입에 투표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정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는지 영국에서 3년간 아무 일도 없었던 점을 생각해보세요. 국민 투표를 다시 하면 노동당이 얼마나 분열될지도 고려해보세요. 보세요. 그건 버넘 책임입니다. 많은 정당이 분열할 겁니다. 개혁당, 보수당 반응도 생각해야 해요. 옳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영국이 직면한 도전 과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지 결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요. 잠깐만요. 우리에게 30초밖에 남지 않았어요. 피터가 마지막으로 말할 수 있게 하고 싶어요. 피터, 마무리하면서 당신의 평가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6,740만 명이 브렉시트에 투표했습니다. 실제로 약 2만 명만이 투표한 RV 버넘이 들어와서 브렉시트를 뒤집으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이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집중해야 할 다른 많은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책상에는 처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내일 그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는 중요한 경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그가 영국 경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또는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지 아주 주의 깊게 들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중요한 주제라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조너선 리스, 피터 카드웰, 그리고 페미 올루월레 아주 활기찬 토론 정말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